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새벽입니다. 이 나라가 운명을 단 걸까요? 윤석열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자살골을 넣은 걸까요? 자살골. 그렇죠. 자살골입니다. 그는 그 어느 무능한 통치자도 흉내내지 못할 아주 어설픈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한 번의 자책골이 이재명을 살려내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정치판이 요동을 쳤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관저에 가서 만난 시간이 오후였죠. 그 오후에는 온갖 풍설이 돌았습니다. 한동훈을 뒤따라 국회로 온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우은식 국회의장은 오지 말라고 아주 손사래를 쳤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진입을 막겠다던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차를 돌렸다 하는 뉴스가 나온 뒤에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면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린 뒤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이재명에게 기회가 온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무슨 신기가 있는지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이석연이 C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은 임기를 1년 단축하고 헌법에 있는 통치구조를 바꿔 쉽게 말해서 개헌을 하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 기회라는 이석연의 말이 몹시 거슬리는데 지금 그 말처럼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자폭행위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 예정대로 오늘 7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 정도로 당기기로 했다는 정보입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연 전략을 쓰려고 해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건을 처리하려면 오후 5시 정도에는 열려야 한다.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한동훈과 관련해서 상황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사흘 안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통치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데 불과 3, 4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까요? 저는 수많은 평전을 읽었지만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은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원래 7일 오후 7시쯤으로 예정을 했는데 6일 오전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갑자기 탄핵에 찬성한다는 듯한 의견을 밝히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론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귀추가 몹시 주목됩니다. 오늘 역시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은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그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러나 민주당은 6일 오후 일정이 크게 변한 건 없다며 다시 물러선 상태입니다. 자, 국민의힘에는 시도지사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도지사 협의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대단들 합니다.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미웠으면 이선으로 물러나고 거국 내각 만들어라 이석연이가 했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협의회는 어제 오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발표한 입장문이라는 데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과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시도지사들, 명색이 보수정당의 시도지사들은 민주주의 공부를 어디서 한 겁니까? 정치학 교과서를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가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사과를 한다 이럴 때는 윤석열을 내세운 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미안하다, 아마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시도지사란 자들이 그 방법으로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거국내각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야당 인사들이 들어와야만 거국내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쪽 편이니까 가급적 총리는 야당 쪽에서 청구를 해야만 거국내각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절름발이 정부가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이죠. 인천시장 유정복은 입장문 발표 후에 기자들에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실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선 후퇴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마치 이런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거국내각을 만들자. 과거 김무성, 유승민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유정복은 또 향후 임기단축,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공문 헌법재판소를 넘어갑니다. 헌재에서 만약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후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그리고 구속이 됐죠. 그리고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다시 대통령 직무로 복귀를 했죠. 그때는 역풍이 붑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상거국내각이나 탄핵으로 인해 권력이 넘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명색이 보수정당에서 시도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 당내 인사들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는데 그런 자들이 있죠. 제가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명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자들이 민주당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거나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이나 인용이 돼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와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전시사변도 아니었고 사회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위 어떻든 국회는 본회의를 별다른 방해 없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헌법에 복종을 한 겁니다. 헌법을 파괴하지 않고 꾸짖다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헌법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지 않고 순응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헌법을 파괴하는 꾸짖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순응한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내란죄로 의율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의율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재명, 조국부터 제가 오늘 또 언론들을 쭉 스크린하니까 언론들 사설까지, 보수신문 사설까지, 그리고 방송에 나온 수많은 평론가들 말 것도 없습니다. 모두 내란죄를 지금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란죄가 무엇인지 법 조문이나 읽어보았을까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순응을 한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으로 폭동을 했다,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두가 지금 탄핵 아니면 임기단축, 자진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색이 형법 교수를 지낸 조국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도 곧 아마도 감옥에 가야 되면서 말입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생각도 않은 물실호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물실호기,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마도 그는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은 이재명을 수렁에서 구하기 위한 구출 대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7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재표결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을 해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101명이라도 반대를 해야만 재표결에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한 이상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간단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러니까 두 안건을 함께 본회의장에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조경태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런 몇몇 의원들이 이미 찬성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MBN 방송은 적어도 6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방송대로라면 이제 2명만 더 가담을 하면 탄핵안은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 체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를 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 비상계엄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아마 그 건의를 한 자는 그런 영화나 보고 다니는 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방부 장관 이른바 충암파 김용현이 벌인 일입니까? 김용현은 사실 자신이 건의를 했다고 일종의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도 실제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한 것도 모두 김용현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윤석열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폐쇄할 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언제든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150명 이상만 찬성을 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그런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라고 지목을 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당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두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그리고 반국가 세력. 글쎄요, 이 폐악질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담화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여기가 북한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요. 어쨌든 그래서 체제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명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불과 이 2시간 30분 뒤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시간 30분 만에 친이 쿠데타로 평가를 받게 된 대통령의 결단은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결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몇 가지의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은 갖춘 것인가? 이 질문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도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내란죄다.
뭐 이런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은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이자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의 안정질서 또는 공공의 안녕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내리는 비상조치입니다.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경비계엄과 달리 비상계엄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엄법 위조는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 교전 상태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비상계엄에 따르는 군사 부분도 새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 바로 비상계엄 군사법원에서 관장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법률가 언론인들은 현 상태를 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회 혼란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 헌법과 개헌법 2조가 정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인가?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바꿔 말하면 대통령 귀에 속삭인 자는 누구인가? 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군에 있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한 부를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부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작전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한 병력 280명, 그리고 어제 밝혀졌지만 선관위에 출동한 병력 300명, 그러니까 채 600명이 되지 않은 병력이 출동을 했는데 그걸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땡거라고 우리가 부르죠. 전차한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상계엄이, 그런 비상계엄이 있습니까? 어떤 언론사도 통지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선관위에는 왜 계엄군이 나갔을까요? 계엄군은 과천의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수원의 선거연수원, 그리고 선관위 관악 층사에 갔습니다. 무엇인가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은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난 22대 총선, 이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속삭이고 거기는 선관위도 인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설마 김건희 여사는 아니겠죠.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터진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수암고 출신인 여인영 방책부대장에게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바로 과천 가는 길에 있는 그 방책부대 그 안에 아마 뭐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수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방첩사령부의 체포조가 국회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1차장 홍장훈이라는 자가 아주 해괴한 증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에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어제 6일 밝힌 겁니다. 홍장훈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김병기가 전했습니다. 홍장훈이 말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글쎄요, 원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있었죠. 그걸 경찰로 넘겨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홍장훈은 밤 8시 22분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장훈은 그 지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사무실 방에서 그대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홍장훈은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두 번째 통화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인영은 체포조가 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소집 파악이 안 된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줄 테니까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방첩사 여인영도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명색이 방첩사가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는데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꼭 국정원 차장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단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리고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우준, 김명수, 김명수는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웅, 김민석의 형입니다. 지금 촛불연대가 뭔가 해서 매주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권순일, 전에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또 이름을 기억 못하는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이 있다는 겁니다. 홍장훈은 이런 얘기를 전달받은 후에 미친 X라고 생각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국정원 차장이라는 자가 이 미친 X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미친 X라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이후에 메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이 기억난다라고도 했습니다. 홍장훈은 여민영이 1차 금고, 2차 금고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의 구금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한편 홍장훈 말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려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조태용은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인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태용은 기자들에게도 나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걸 알지 못한다,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죠. 결국 홍장훈은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홍장훈은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을 경질한 것은 눈 가리기식 아웅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먹으면 김용민이 뒤에서 움직일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홍장훈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아주 커집니다. 홍장훈은 지난 5일 오후 4시쯤에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경질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식을 마친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쯤에 국정원장이 다시 불러서 사직서 반려를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것은 반려된 게 아니라 입막음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는 아마도 어제 했던 OBS 방송을 보내드린 뒤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토요일에 있으면 일요일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사건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충격적입니다. 이렇습니다.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서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그 특전사 대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707 부대. 이른바 참수부대 요원들입니다. 이 특전사 대원들은 인터뷰에서 국가의 배신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국회에 들여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안을 강조하던 상부가 우리를 믿지 못해 작전 지역이 국회라는 사실조차 도착 직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파동은 우리 경제를 크게 훼손하고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보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쌓아간 무리들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